위기에 강한 그리고 유능한 경제 대통령 후보, 국민 통합 대통령 후보 이재명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잘 해낼 자신이 있습니다.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과 더 가깝게 소통하고 국민께 드렸던 약속 정직하게 지키겠다고 하는 것을 무엇보다 이 선거는 촛불 정부 실패에 따른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작동하는 선거입니다. 전 정권 들어와서 대구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정치가 정말로 문제다. 오늘부터 22일간의 20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야 후보들은요, 막판 표심 잡기 각축전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네, 세 분과 함께 대선 전국의 쟁점들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 김상일 민주당 선대위 언론특보, 백성문 변호사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둔 어제 두 후보 과연 어떻게 보냈을까? 먼저 이재명 후보 알아보겠습니다. 국립현충원을 찾았습니다. 네.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 묘역에 참배를 했는데 처음으로요.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도 참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내 양심상 그 독재자와 한강 철교 다리를 끊고 도주한 국민을 버린 대통령을 참배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5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저의 사회적인 역할도 또 책임감도 많이 바뀌고 커졌습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역사의 한 부분입니다.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지금은 생각합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요,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5년 전에는 네. 매국의 아버지, 독재자 뭐 이런 표현이었었는데 5년이 흐르면서 이제 개인의 이 선호보다는 국민의 입장에서 좀 생각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는데 아무래도 중도층에 대한 구애라고 봐야겠죠. 물론이죠. 그만큼 지금 절박하다라고 하는 그것을 읽을 수 있고요. 지난 5년 전에 얘기했던 그런 표현을 보면 그것이 소위 그 진보 좌파들의 역사 인식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리영희 교수의 전환시대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한 그런 그 역사 인식이거든요. 전형적인 그 우리 사회의 진보 좌파의 역사 인식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일종의 가치고 이념이기 때문에 이게 하루아침에 형성되고 하루아침에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5년 후에는 그때를 오히려 이제 다시 얘기를 하면서 왜냐하면 맞습니다. 지금 만약에 그냥 가서 참배를 하면 왜 참배했느냐 그러면서 이제 뭐가 달라졌냐? 뭐 크게 의문을 제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얘기를 하고 지금 이제 참배를 한 거죠. 그래서 저것은 누가 보더라도 지금 선거를 앞둔 중도 유권자들에 대한 호소다. 자, 그러면 과거에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라고 하는 것처럼 이게 지금 내가 이렇게 사회적 역할도 커지고 바뀌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역사다라고 하니까 진짜 내 역사관이 바뀐 줄 알더라라고 유권자들이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일부분 또 있을 수는 그렇죠. 있습니다. 중도 그렇게 안 보는 분들도 그러니까 그 얘기를 거고요. 지금 제가 하려고 해요. 그러지 않고 정말 이제 포용적이고 국민 통합적인 그런 행보를 보이는구나라고 해석하는 유권자들도 있을 겁니다. 어느 쪽이 더 많으냐 여기에 따라서 지금 저러한 행보가 저것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이제 많이 해왔고 앞으로도 할 겁니다. 그 행보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판단하는 것은 종합적인 그런 집합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그렇군요.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 묘역 참배한 거는 뉴스가 안 되는데 네. 이거는 분명히 뉴스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예. 자연인의 모습이 있고 법인격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역할. 지금 이재명 후보의 역할은 이제 대통령이 되려는 네. 그런 후보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삶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가장 중요한 건데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의 국민들은 대결, 증오, 정치보복 이런 거 싫어하고 지금 선거판이 역대 최악의 선거판이다. 예.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무엇을 메시지를 어떤 메시지를 주어야 좋겠느냐 이런 고민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거에 가장 부합하는 메시지는 국민 통합이다. 그리고 국민의 삶을 우선하는 정치다. 이런 차원에서 예. 그것을 이제 또 행보로 보여주는 하나의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묘역도 참고하는 이런 파격적인 행보를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중도층을 겨냥하는 것도 있지만 예. 일반 국민들 전체에게 그리고 그 미래에 대한 메시지, 비전 이런 걸 주기 위한 하나의 행보로 보입니다. 네, 일단 이재명 후보 국민통합과 함께 정권 교체가 아닌 정치 교체를 강조하면서 예. 임기 내 4년 중임제 개헌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일단 뭐 중도 보수층의 지지를 호소하는데 좀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는 그 좀 우세한 정권 교체론보다는 최근에 있었던 적폐수사 논란을 통해서 올바른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아닌 정권 교체는 의미가 없다. 나는 올바른 정치 교체를 하겠다는 슬로건을 내걸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거 이 4년 중임제 그리고 개헌을 했던 그 당시 대통령은 헌법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죠. 그러니까 예. 임기를 1년 줄여서라도 좀 올바르게 정치를 교체해보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이신데 이재명 후보가 유일하게 내가 임기 한 1년 정도 줄일 수도 있다. 이 얘기는 한 게 사실이에요. 근데 사실 이 4년 중임제 개헌 얘기는 그동안에 대통령 선거 때마다 나왔던 얘기예요. 맞습니다. 근데 왜 안 될까요? 여야 합의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4년 중임제만 한다면 아마 여야 합의가 될 수도 있어요. 예. 네. 근데 헌법을 이것만 바꿉니까? 원포인트 개헌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의 이념적 대결이 굉장히 첨예한데 기본권 규정이나 경제 관련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견이 너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 개헌을 하게 되면 모든 게 개헌으로 빨려 들어가고 나머지가 보이지 않는 현상, 개헌 블랙홀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항상 개헌을 공언해도 그 현 정부에서 네.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금 이재명 후보가 내걸은 이 4년 중임제 개헌이라는 건 책임 정치 구현에 굉장히 좋은 얘기로 보일 수 있지만 예. 현실화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심이 남습니다. 현실화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지방선거, 총선, 대통령 선거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오는 거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 네, 그리고 맞습니다. 대선 끝나고 나서 뭐 한 90일 있다가 또 지방선거를 네. 치른다는 거는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분명히 고려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사법개혁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겠습니다. 또한 검찰총장에게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겠습니다. 공수처를 정상화하겠습니다. 만일 그래도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공수처 폐지를 추진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 지금 들으신 것처럼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폐지와 함께 공수처 정상화 안 되면은 폐지까지 검토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정권에서만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이 3번이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역사상 4번이 있었는데 이번 정부에서만 3번이 있었다. 그런 부분 좀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뿐만 아니라 뭐 감찰권이라는 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산권도 네. 검찰 그렇습니다. 그 총장에게 예산권도 그렇게. 주겠다. 인사권도 마찬가지인데 인사권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아마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을 했고 그 검찰총장 임기 내에 법무장관 혹은 이 정부와 굉장한 대립을 했고 맞습니다. 그 대립 과정에서 사실상 전혀 정치하고 상관없던 사람이 지금 예. 대선 후보로 지금 등장한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아마 누구보다도 잘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저런 모든 개혁은 필요한 것이긴 합니다만은
일종의 대증요법적인 그런 측면이 있어요. 대증요법이라는 건 어떤 증상이 있을 때 그 증상을 완화하는 그런 그 임시방편적인 측면이 있어요. 보다 더 근본적인 건 뭐겠습니까? 저것을 무엇으로 어떻게 해놔도요.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한 검찰총장을 집권 세력으로부터 분리할 수가 없어요. 쉽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검찰이라고 하는 검찰권이라고 하는 건 사법권의 그 행사 형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정치 권력으로부터 분리하느냐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예요. 뭐 이건 다른 나라 얘기입니다만은 과테말라 같은 데서는요. 현직 임기 중에 대통령, 부통령 전체 장관들을 전부 검찰에서 구속을 시킵니다. 그럴 정도로 아주 강한 검찰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그렇군요. 이 시기에 공식 선거운동 바로 전날 사법개혁안을 발표한 이유는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한 것 같습니까? 글쎄요. 이제 본인의 어떤 정체성, 자기가 이제 후보가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의 정체성 이런 걸 좀 강조하고 현 정권의 어떤 잘못된 부분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좀 맥을 잘못 짚으신 것 같아요. 본인이 그렇게 고민을 했다면 기소 독점주의를 해체하는 쪽으로 가야 맞죠. 지금 독점주의가 해체되지 않았나요? 지금 공수처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 윤석열 후보가 강조를 해야 될 것은 이 기소 독점주의를 좀 더 많이 해체를 해서 사법개혁을 죄송합니다. 사법개혁을 권력을 분산시키는 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다는 방향성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건 제가 볼 때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검찰이 사법부가 아니잖아요. 법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법부가 아니면은 이거를 수사권을 행사하는 하나의 그 일종의 행정기관인데 좀 더 민주주의적으로 운영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견제, 균형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 검찰권이 견제받고 균형감 있게 나가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러면 이 권력을 분산해서 기관 간의 견제가 되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것을 검찰총장을 하면서 굉장히 답답하게 바라봤을 공수처의 그 기소권을 한 기관이 다 독점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답답하게 바라봤을 윤석열 후보가 갑자기 검찰, 자기 고향인 검찰의 권한을 강화할 것 같은, 강화가 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꺼내든다는 것은 저희가 볼 때 그리고 좀 약간 민주주의를 좀 강하게 좀 이렇게 느끼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는 야 이렇게 하면은 검찰공화국이 더 강화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이 조성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방향이 잘못됐다. 이렇게 견제를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독립적으로 참견을 안 하고 참여 안 하는 것도 민주주의의 한 방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민주주의가 우리가 우리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모든 지방 권력, 의회 권력, 행정 권력까지 다 한쪽 그 정치 세력이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법부, 검찰, 선관위, 헌법재판소 할 것 없이 우리 사회의 심판 기능을 하는 모든 기관들을 전부 지금 정부의 영향력 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정 정파의 영향력 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중에 검찰은요. 지금 그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추미애 장관 때만 3번 행사를 했어요. 근데 대한민국 건국 이래 지금까지 딱 4번 행사가 됐는데 3번을 행사했습니다. 이 수사 지휘권은 매우 예외적으로 검찰의 독립성을 주지만 어쩔 수 없이 검찰을 우리가 통제할 필요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만 행사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수사지휘권이나 이런 것이 행사가 되면 검찰총장은 사표 내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1년에 3번을 행사를 합니까? 이거는 정치권이 검찰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한 거죠. 이걸 막지 않으면 다음 정권에서 또 그런 일이 벌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럼 기회를 달라고 하시는데 정말 짧게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내용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현 정권에 대해서 정권 심판론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선거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이 두렵게 할 수 있는 거죠.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공무원이 이것을 다 권한을 행사한다? 이건 나쁜 거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홍성걸 네. 교수께서 이제 선거와 관련된 여러 기관들이 정부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개인 의견으로 저희가 네.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선 후보 관련된 이야기 해봤고요. 단일화 관련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제안한 단일화 방식을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 관련 목소리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지금은 통 큰 단일화가 필요합니다. 안철수 후보님의 진심을 믿고 싶습니다. 별도로 여론조사를 해서 결정하자라고 하는 것은 순위 조작에 의해서 금메달 뺏어가는 동계올림픽의 그 모습처럼 비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메달 뺏어가기 그런 여행수를 바라는 그런 주장이 아닌가 생각이. 역선택의 피해를 볼 사람은 안철수 후보지 윤석열 후보가 아니거든요. 무슨 마지노선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윤석열 후보께서 그냥 받아주면 빨리 진행될 거고요. 자꾸 단일화를 한 해 만에 또 여론 조사 방식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러면 정말 국민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힘드신데 짜증나지 않습니까? 대선까지는 정확히 20일, 사전투표까지는 불과 17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론조사다, 역선택이다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 현실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참 여론조사로 인한 단일화는요. 네. 그 후보들 간의 지지율이 엇비슷할 때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잘 아시다시피 여론조사를 하면 같은 날 같은 기간 동안에 해서 발표하는 여론조사도 뭐 많게는 뭐 10%, 15%까지도 차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있습니다. 왕왕 있어요. 이거 어떻게 믿습니까? 더군다나 다른 일도 아닌데 대통령을 그 지금 후보를 결정하는 일인데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역선택 문제 이런 거를 우려하시는데 그것도 문제지만 그거보다도 더 큰 문제는 바로 지지율 40%를 왔다 갔다 하는 후보와 지지율이 7%에서 10%밖에 안 되는 후보가 동일선상에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있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후보 단일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상식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렇죠. 과거에 복싱 선수 있잖아요. 조지 포먼하고 조그만한 그 선수 조킹 로만하고 해보면 뻔한 건데 그거를 지금 후보 단일화하자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경기를 하는데 실력 차가 분명한데 응원전에 목소리 큰 거를 가지고 후보를 단일화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 단일화 문제를 바라볼 때 상식과 공정의 선상에서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론조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옛날 권투 선수 조지 포먼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앞서서도 들으셨지만 국민의당 역선택에 의해서 피해볼 사람 안철수 후보다라고서 하면서 여론조사를 통한 경선 방식에 대한 주장은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보시기에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의가 정말 이뤄질 수 있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단일화는 굉장히 그 공정하게 그리고 드라마가 돼야만 그게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쪽이 그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한쪽이 너무 덩치가 크니까 작은 사람을 무릎을 꿇리는 방식으로 단일화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너무 뻔한 거예요. 국민 입장에서는. 보는 관전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좀 재밌게 만들어줘야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더 이렇게 환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약한 사람에게 오히려 핸디캡을 좀 줄 수도 있는데 그거마저도 안 주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땐 역선택은 안철수 후보가 더 불리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 누가 이렇게 그 정권 교체를 위해서 누가 더 적합하겠냐 이런 거를 물어봤을 때에 기본적으로 지금 그 안철수 후보가 훨씬 더 좀 높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그 안철수 후보가 예를 들어 가지고 그 게임을 공정하게 하면은 더 높은 그 지지율로 정권을 차지할 가능성이 더 높은데 그렇지 않고서 만약에 그 지금의 그 죄송합니다. 제가 역선택은 그 안철수 후보보다는 윤석열 후보 쪽이 불리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그 의견을 물어서 하는 것이 본선 게임의 경쟁력을 더 결정한다는 측면에서는 그 게임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게 단일화에 더 좋은 조건이 되고 단일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윤석열 후보는요,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제안에 대해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지만 여론조사에 따른 단일 결정 후보 방식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말을 좀 아꼈는데요. 윤 후보, 안 후보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정권 교체를 위한 그 야권 그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다 말씀을 드렸고 별도로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일단은 저는 제가 먼저 제안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답은 후보가 하셔야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또 제가 판단할 겁니다. 윤 후보께서 진정으로 정권 교체를 원하신다면 그 제안을 수용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더 드릴 말씀이 없다. 더 이상의 제안은 없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두 후보가 그냥 전격적으로 만나서 단판을 짓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그 이외의 방법은 없어 보인다. 이런 얘기가 많네요. 그거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여론조사 방식을 고집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가능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지금 단일화를 하지 않아도 여론조사상 이기는 여론조사가 사자 대결에서 꽤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혹여 후보가 바뀔 수도 있는 단일화를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보통은 2, 3위 간에 이제 그렇죠. 통합 내지는 그러니까 결합이 지금 현 있었는데요. 시점에서도 이길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는 후보가 굳이 후보가 안 될 수도 있는 단일화 방식을 한다는 건 그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상적으로 보면 국민의 뜻을 보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해서 후보를 선택한다는 게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국민의힘에 선택할 수 없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이걸 포기할 수 있다는 뉘앙스가 조금씩 나오면서 뭔가 단판으로 가면 모르겠지만 이태규 총괄선대본부장이 여론조사 방식에는 없다라고 이렇게 단언을 하는 상황에서 만나서 뭐 하겠습니까? 이거는 결국은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가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제가 이게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안철수 후보가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두 분이 만나서 담판할 수 있는 거지 방식을 고집하는 이상은 만나봐야 큰 의미는 없다. 원래 흥정을 할 때는 이게 끝이다. 이게 내 더 이상 대안 없다라고 이렇게 값을 딱 못을 박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이 적당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는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단일화 문제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 팔아서 남는 거 정말로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들으면서 저희들은 계속 사고 있습니다. 또. 야당 대선 후보의 단일화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이다는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야기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배짱 좋게 좋다. 네가 말한 방식으로 해보자라고 이렇게 던지는 경우, 그걸 받는 경우가 아니면 단일화는 성사가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역선택을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서로 간에 담백하게 예스다 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 보니 쉽지 않은 것 아닌가. 이재명 후보의 단일화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나 지금도 열려 있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열고 생각할 겁니다. 앞서서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직접적으로 거론을 하기보다는 지금은 민생을 중심을 둬야 됐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민주당에서도 일단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 윤석열 후보도 역선택을 두려워할 거라면서 안철수 후보와의 제시한 단일화 방식 윤 후보가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이제 부정적인 의견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야권 단일화가 그렇게 썩 달갑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이러는 모습이 아무래도 좀 김빼기를 하는 모습인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단일화되면 지는 게 확실하다는 게 지금까지 여론조사의 추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애써 외면을 하고 그다음에 단일화 과정에서 좀 시끌벅적해가지고 오히려 유권자들이 이 단일화 구태 정치 세력이로구나라고 이 생각하도록 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민생을 지향하는 정당이다. 그런 후보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단일화 과정에서 우상호 의원이 이렇게 안 받을 거다. 윤석열 후보가 지금 현재 아까 백 변호사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아니 사자 대결을 해도 상당수 거의 한 3분의 2에서 4분의 3의 여론조사에서 지금 우위로 나오는데 그걸 받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론조사를. 그러니까 이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상식과 공정의 범위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안철수 후보의 선택에 달려 있다. 그냥 끝까지 가느냐 아니면 그냥 접느냐 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그렇군요. 네. 시간을 근데 또 한두 주 전으로 돌려보면은요. 2차 토론에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 후보가 안철수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단일화 여지를 좀 남겨두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였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승리를 위해서는 단일화라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이벤트가 굉장히 큰 이벤트잖아요. 1, 3위와 그렇죠. 현재 2, 3위도 여론적으로 2, 3위 가능성 더 높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저희 그 민주당에서 기본적으로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대연정이라는 걸 하려고 했어요. 이게 사실은 국민들은 두 정당이 막 대결하고 서로 싸우고 진흙탕 싸움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이제 거부가 되고 좌절이 됐었죠. 좌절이 됐죠. 그렇지만 그것을 추구했던 정당으로서 지금 대연정을 통해서 국민을 우선에 놓고 그 정치가 아닌 행정 이런 거를 좀 복지 행정 이런 걸 좀 강화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정치를 하겠다.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그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연정이나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국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정당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윤석열 안철수 후보 단일화 가정한 3자 가상 대결 여론조사 결과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로 단일화가 되든 모두 이재명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백성민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이 결과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뭐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를 할 때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될 경우에 43.1%대 33.9% 오차 범위 바깥이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 안철수 후보로 단일될 경우에는 폭이 더 커집니다. 14.3% 정도 차이가 나는데 맞습니다. 저는 아이러니하게 저런 여론조사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여론조사 방식은 더 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어쨌건 그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만 비호감도도 굉장히 높은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비호감도가 더 낮아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단일화될 때 안철수 후보가 마치 더 시너지가 높은 쪽으로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 여론조사 결과상으로 제가 윤석열 후보도 저것 때문에 받기 어렵다는 말씀드렸지만 또 역설적으로 안철수 후보도 이런 여론조사 결과 때문에 포기하기가 더 힘듭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홍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직은 모르지만 지금 현재 그 방식, 여론조사 방식을 안철수 후보 측에서 과연 버릴 수 있을까? 그리고 여론조사 방식을 버린다는 건 그냥 말 그대로 드랍입니다. 그냥 후보 사퇴거든요. 후보 사퇴라면 또 그 안철수 대표 항상 붙어있는 불명예 같은 철수 이미지가 또 한 번 강화될 텐데 그걸 과연 또 국민의 당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상으로도 여러 가지를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전에 진행을 하면서 뭐 1, 2등 후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오차 범위 안에 있는 여론조사가 많기 때문에 1, 2등이라는 표현보다는 선두권에 있는 후보들 가운데 이제 3등 후보와 결합 이렇게 하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정정할 것이 있어서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어제 이제 토론 중에 여야 후보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드리는 과정에서 조사 기간과 날짜 등이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어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요.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2월 첫째 주차고요. 조사 기간은 2월 2일부터 4일까지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여드리는 것이 이번에 지금 보시는 것이 서던포스트 조사 결과입니다. 혼란을 드린 점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선 후보 단일화 관련 또 여야 후보들의 상황 공식 일정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홍성걸 교수, 김상일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